2016년 동남아 금융과 무역의 중심 싱가포르. 오늘 사건의 주인공 최하결. 그녀는 1985년 중국 천진에서 태어났습니다. 중국 천진대학교를 졸업하고 영국 사우스햄튼 대학교에서 석사 학위를 받습니다. 최하결의 부모는 그녀가 졸업 후 자신들이 있는 중국으로 돌아와 함께 살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딸 최하결의 생각은 달랐죠. 그녀는 뛰어난 스펙과 능력으로 싱가포르에 있는 한 대기업의 엔지니어로 취직합니다. 최하결은 출중한 외모와 능력의 소유자로 많은 남성의 대시를 받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자신의 이상형에 딱 맞는 한 남성을 만납니다. 두 사람은 곧 연인 사이로 발전합니다. 최하결은 일과 사랑,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데 성공합니다. 그녀는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영원히 지속될 것만 같았던 행복. 하지만 인생은 그렇게 우리에게 친절하지만은 않죠. 2015년 3월. 요즘 들어 최하결과 그녀의 남자친구는 사소한 문제로 자주 다투게 됩니다. 잦은 갈등과 다툼으로 지친 남자친구가 최하결에게 이별을 통보합니다. 그러나 최하결은 이별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남자친구를 너무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저녁. 최하결은 남자친구 집으로 향합니다. 오늘은 반드시 그의 얼굴을 보겠노라며 현관문을 두드리고 남자친구 이름을 애타게 불러보지만 그는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는 굳게 닫힌 문 뒤로 최하결의 아픈 마음을 후벼 파는 가시돋친 말들을 내뱉으며 그녀의 영혼에 상처를 줍니다. 최하결은 무너져 버립니다. 남자친구 집 앞에 털썩 주저앉아 대성통곡합니다. 그녀가 큰 소리로 울자 주위의 구경꾼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합니다. 잠시 후 경비원이 오더니 그녀를 내쫓습니다. 바로 그때 그 손 놔요. 그 여자는 내 친구예요. 제가 알아서 할 테니 그만 물러나세요. 한 남성이 나서며 울고 있는 최하결을 부축해 자신의 차에 태웁니다. 그리고 의문의 남자는 최하결을 그녀의 집까지 바래다 줍니다. 여전히 최하결은 슬픔을 감추지 못하고 울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최하결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네며 그녀를 안아줍니다. 낯선 타국에서의 외로움을 남자친구에게 온전히 의지하고 있던 최하결은 갑작스러운 그의 행동에 잠시 놀랐지만 너무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함에 서러움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남자는 대뜸 이런 말을 합니다.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당신은 몰라보다니. 그러지 말고 그런 바보 같은 놈 말고 나랑 만나보는 건 어때요? 처음 보는 남자의 느닷없는 고백에 최하결은 당황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대답을 회피하죠. 하지만 전 남자친구를 잊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니면 BMW를 타고 나타난 공경에 처한 자신을 구해준 남자가 백마탄 왕자님처럼 보여서였을까요? 다음날 바로 최하결은 그 남자와 사귀기로 합니다. 이후 두 사람은 자주 만남을 가졌고 최하결은 그 남자에게 점점 빠져듭니다. 두 사람이 사귀고 한 달 뒤, 둘은 영원을 함께하기로 약속합니다. 최하결은 1년에 2번, 설이나 추석 같은 큰 명절에는 부모님이 계신 중국으로 가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이번 명절 연휴 역시 그녀는 중국에서 부모님과 시간을 보냅니다. 그녀는 부모님에게 새로 사귄 남자친구와 결혼하겠다고 말합니다. 엄마, 아빠, 난 그 사람을 너무 사랑해요. 그 사람은 48살이고 결혼에 실패해 12살 된 아들을 혼자 키우고 있지만 그 사람 아버지가 세탁소 체인점 사업을 크게 하는데 그 사람이 꼭 그걸 이어받아서 할 거예요. 최하결의 말을 들은 부모는 이 청천벽력 같은 소리에 가슴을 부여잡으며 결혼은 신중히 해야 한다고 딸 최하결을 달랩니다. 그러나 최하결은 막무가내였습니다. 더 이상 어찌할 도리가 없던 그녀의 부모는 결국 딸의 결혼을 허락합니다. 하지만 최하결이 자신의 부모가 옳았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사실 최하결의 새로운 남자친구는 사기꾼 그 자체였습니다. 최하결의 새 남자친구는 구기복, 1969년생으로 이미 2번의 결혼 경력이 있습니다. 그는 도박을 즐겼고 술을 가까이 했는데 특히 술버릇이 좋지 않아 술만 마셨다 하면 자기 아내에게 무력을 행사했습니다. 그의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아내 모두 구씨에게 심하게 당해
여성 보호시설에서 숨어 지내야 했습니다. 자세한 내막은 알 수 없지만 두 번째 아내는 구 씨와 이혼하지 않고 그와 함께 계속 지내며 2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구 씨는 전과 2범으로 2004년과 2011년 아내 몰래 만나던 중국 여성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교도소에 수감됩니다. 2012년 출소한 구 씨는 세탁소에 취업합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세탁소 체인점 사장이라는 그의 말은 거짓말이었죠. 하루는 구 씨가 교회를 다니게 되는데 두 번째 아내이자 현재 아내에게 자신은 새로 태어났다며 아내와 2명의 아들만을 위해 살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 하죠. 그 버릇 어디 가겠습니까? 구 씨는 아내와 아들 앞에서는 가정에 충실한 성실한 남편, 아빠의 모습을 연기하고 뒤로는 최하결과 몰래 만나고 있었습니다. 최하결과 구기복, 두 사람은 대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중국에서 돌아온 최하결은 구 씨와의 결혼을 꿈꾸며 그와의 사랑을 키워갑니다. 몇 달 뒤, 최하결과 구 씨는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함께 저녁을 먹습니다. 구 씨가 대뜸 최하결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내 돈이 아버지 회사에 묶여 있어. 친구랑 새로 사업을 하나 구상하고 있는데 돈이 좀 필요해. 최하결은 조금도 망설임 없이 선뜻 돈을 빌려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는 중국에 있는 부모에게 전화해 2만 싱가포르 달러, 우리 돈 약 2천만 원 상당의 돈을 빌린 뒤 다시 구 기복에게 빌려줍니다. 최하결은 구 씨를 영혼의 단짝으로 여기고 그와 결혼할 것이라며 그를 완전히 믿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두 사람의 관계는 더 발전합니다. 최하결은 구 씨와의 결혼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웁니다. 그가 새로 시작하는 사업만 잘 마무리되면 바로 결혼하기로 약속합니다. 최하결은 구 씨의 말을 굳게 믿고 행복한 미래를 꿈꿉니다. 하지만 구 씨의 말이라며 무조건적으로 믿는 그녀도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 기복의 전처와 아들의 존재였습니다. 구 씨는 주말마다 전처와 2명의 아들을 데리고 교회에 갔는데 최하결은 구 씨가 전처와 아들을 매주 만난다는 사실이 매우 불편했습니다. 최하결은 친구에게 이 문제를 상의합니다. 그러자 그녀의 친구는 빨리 구 씨의 아이를 가지라고 재촉합니다. 그래야 구 씨가 더 이상 전처와 연락하지 않고 최하결만을 바라볼 것이라면서 말이죠. 최하결은 구 씨의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 아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무슨 황당한 전개인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 씨는 아내 몰래 만난 여성들의 돈을 갚지 않아 2번이나 교도소에 들어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세탁소 사장은 그의 아버지가 아니죠. 그는 그냥 세탁소 직원입니다. 그가 타고 다니는 BMW 차량 역시 아내의 명의로 할부를 받아 산 것이었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는 현재 부인과 이혼하지 않았다는 것. 바로 최하결과의 만남은 불륜이라는 것입니다. 그녀는 그저 구 씨의 새로운 먹잇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세상에 영원한 비밀은 없죠. 구 씨의 거짓은 금방 들통나고 맙니다. 어느 날 최하결은 구 씨의 차에서 구 씨가 친구와 함께 찍은 사진 한 장을 발견합니다. 사진 속 그의 손에는 결혼 반지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최하결이 어떻게 된 일이냐며 구 씨에게 따지자 그는 당황하며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화가 난 최하결은 구 씨에게 자신이 빌려준 돈을 당장 갚으라며 음장을 놓습니다. 구 기복은 이미 돈을 다 쓴 뒤였고 갚을 생각도 능력도 없었습니다. 이 사건이 있고 나서 구 씨는 최하결의 연락을 피하기 시작했고 당연히 결혼 이야기도 입 밖에 꺼내지 않았습니다. 2016년 7월 11일 최하결은 구 씨의 아내에게 문자를 한 통 보냅니다. 더 이상 우리 기복 씨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이혼하고 매주 만나는 거 너무 웃기지 않나요? 최하결은 아내와 이혼했다는 구 씨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자를 아내에게 보낼 수 있었죠. 그러나 최하결의 문자를 받은 구 씨의 아내는 황당했습니다. 그 버릇 어디 가겠습니까? 남편의 옛날 버릇이 또 나온 거죠. 남편이 자기 몰래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아내는 곧장 구 씨를 찾아가 따집니다. 그런데 당황하는 기색도 없이 구 씨가 아주 뻔뻔하게 말을 합니다. 아, 그 여자 때문에 아주 미치겠네. 자꾸 만나자고 날 귀찮게 해. 그 여자랑 난 아무 사이도 아니야. 나도 너무 힘들다.
그날 저녁 최하결은 구씨에게 전화를 수십 통 하지만 구씨는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분노에 찬 최하결은 구씨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당장 돈 갚지 않으면 내일 아침 세탁소로 찾아갈 거야. 그리고 사람들에게 모든 걸 이야기할 거야. 이때 최하결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 문자 한 통이 자신에게 어떤 비극을 가져올지 말이죠. 문자를 본 구씨는 서둘러 최하결의 집으로 갑니다. 하지만 그녀는 외출하고 집에 없었습니다. 구씨는 최하결의 집 주위에 숨어 그녀가 집에 돌아오기만을 기다립니다. 다음날 아침, 최하결이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지금까지 무단결근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회사 동료들은 이 상황이 좀 의아했지만 조금 더 기다려보기로 합니다. 오후 3시, 최하결은 여전히 회사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걱정이 된 그녀의 동료는 그녀에게 몇 번이나 전화했지만 그녀는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타지에 나와 그녀 혼자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동료는 그녀에게 심상치 않은 일이 생겼다는 것을 직감하고 바로 경찰에 신고합니다. 경찰이 회사 동료들을 상대로 탐문 수사를 벌인 결과 최하결에게 남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경찰은 최하결의 남자친구 구기복을 찾아가 최하결의 행방에 대해 묻지만 그는 아는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 여자는 맨날 이런 식이에요. 자기가 기분 나쁜 일이 생기면 꼭 연락을 끊고 잠수를 타버려요. 이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하지만 경찰은 사기 전과가 있는 그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구씨는 경찰서로 연행돼 10시간 넘게 조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경찰의 압박에 지친 구씨는 결국 자신의 범행을 자백합니다. 하지만 그는 실수로 인해 일어난 일이었다며 정당방위를 주장하죠. 그러면 이제부터 구씨의 진술에 따라 사건을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7월 12일 새벽 5시, 최하결이 집을 나서자 구씨는 바로 그녀의 뒤를 쫓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지하철역에 도착하자 그녀 앞을 가로막으며 자신의 차에 태워 어디론가 향합니다. 분노를 주체 못한 최하결은 매우 흥분한 상태로 험한 말들을 마구 쏟아내며 구씨의 아내와 아들의 욕을 합니다. 아내와 아들까지 욕하자 화가 난 구씨는 최하결의 목을 졸라 그녀의 목숨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아무도 다니지 않는 외진 곳에 최하결을 유기하고 기름을 부어 3박 4일 동안 태웁니다. 사건 발생 8일 후 경찰은 구씨와 함께 구씨가 최하결을 유기한 장소로 갑니다. 20시간 넘게 현장을 조사한 경찰은 타담한 그녀의 옷가지와 잔재물, 머리카락, 유골 등을 찾아냅니다. 당시 현장 조사에 참여한 경찰은 구씨의 모습에 소름이 돋았다고 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구씨는 미소를 지으며 정말 아무것도 안 남았네 라고 속삭였다고 합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발견한 증거들을 국가수해본에 분석을 의뢰합니다. 그 결과 머리카락에서 채취한 DNA와 최하결 어머니의 DNA가 완벽히 일치했습니다. 피해자는 최하결이 맞았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확보한 경찰은 구씨를 살해 혐의로 체포합니다. 그리고 이어진 경찰 조사에서 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범행을 저지른 다음날 구씨는 또 다른 여자친구를 만나 프로포즈를 합니다. 당시 그는 아내와 최하결 외에 3명의 여자, 그러니까 총 5명의 여자를 만나고 있었으며 그녀들에게서 총 6만 5천 싱가포르 달러, 우리 돈 약 6,200만 원 상당의 돈을 빌렸습니다. 2019년 3월 14일 싱가포르 법원에서 재판이 열립니다. 구기복은 끝까지 최하결은 자신의 여자친구가 아니며 자신의 귀찮게 따라다닌 스토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행이라고 주장합니다. 구씨의 변호사는 구씨가 분노 조절 장애가 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하지만 싱가포르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이유로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그리고 구씨가 이미 50살이 넘었기 때문에 태형은 하지 않는다고 덧붙입니다. 이 사건이 현지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많은 싱가포르인들은 사법부의 판단에 의문을 갖고 사형을 선고하지 않은 사법부를 비난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